여러분이 살아오신 과거를 해상해 보게 되면 30이 될 때까지는 많이 배우고 공부하는 일이 대단히 소중했습니다. 많이 배우고 공부한 30대를 맞이한 다음에는 40, 50, 60까지는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사회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보람있게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60을 맞이하면서 살아보지만은 두 가지 아주 소중한 일들을 잘 찾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나는 일은 열심히 했지만은 인간관계에서 꼭 찾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들을 모르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배, 후배들을 같이 살아왔는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사회생활을 하는 그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내게도 손해가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 하나는 절대로 내 선배나 윗사람을 대할 때 아첨하는 자세, 날 좀 귀하게 써달라든지 당신 편이 된다든지 그 아첨하는 자세는 옳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그 아첨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뒀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도 우리 사회 여러분들을 대봅니다만은 그 성공했다고 훌륭한 분들의 비서를 보게 되면 그런 비서를 데리고 있는 분이 어떨까 하는 거 곧 알게 됩니다. 가장 우리 가까운 예 가운데 하나는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4.19를 겪고 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이렇게 국민들과의 거리가 멀어졌는가 하는 걸 좀 통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와서 좀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나 싶어서 만나고 싶은데 사실 만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허정 선생을 찾았습니다. 허정 선생이 이제 갔더니 왜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나한테 와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냐고. 허정 선생 대답이 몇 번 왔습니다. 왔는데 비서들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하고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 얘기들은 이 박사가 많이 좀 나 혼자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 사회 경험이 많은 분들도 아첨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는 인생을 잘못 살게 되고 또 그 아첨하던 사람들은 또 그 대가를 또 사회에서 책임을 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박사도 사실은 장관들은 좋은 사람을 썼습니다. 다 장관들은 훌륭한 사람을 썼는데 아첨하는 사람들이 이게 주변을 싸고 있으니까 그 인격이 높은 장관들이 가진 않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봅니다만은 그 위에 지도자가 데리고 있는 비서나 그 아첨하는 사람들하고 살면 나는 거기 끼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첨하는 일은 없애야겠다. 그런 상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게 되면
선의의 경쟁은 있습니다. 라이벌리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선의의 경쟁은 있는데 그 선의의 경쟁이 이기적인 경쟁이 돼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일들 적지 않게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예를 들어 말하면 무슨 과장이 4사람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국장이 되게 되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을 선의로 하는 건 좋은데 상대를 비방하거나 이제 그런 거 그건 정말 그 성격을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그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은 이기적인 목적에서 수단을 쓰는 일 그런 일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간관계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무래도 편가르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편가르기를 해서 내가 덕을 본다든지 우리가 덕을 본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옳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은 것은 우리 지금은 야당이 됐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심하게 편가르기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만 그때 원내 총무가 국회에서 강행 연설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책에 좀 비판을 했습니다. 내 생각은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연세대학교 총장이 날새 교무처장을 맡겨줬는데 내가 교무처장으로 있는 동안은 우리 총장 하는 일이 옳지 않다든지 나는 우리 총장 하는 일에 좀 반대라고 그건 교무처장으로 있는 동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무처장 떠난 다음에는 뭐 학부형이라든지 졸업생들에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은 내가 교무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몹시 화가 나서 몇 번이고 신의가 없다고 말이죠. 근데 그건 사실 신의가 없는 게 아니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건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 인간관계가 이상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그 사람을 내쫓는 거 그건 더 옳지 못합니다. 그 직책에서 내려오면 또 함께 일할 사람인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실패했는가 하고 저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 사람, 그 다음에 함께 일할 사람, 버려야 할 사람. 근데 지도자는 버려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보게 되면요.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가서는 집단이기주의입니다. 근데 여야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집단이기주의가 되게 되면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있지 어느 정권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같은 직장이나 사회생활 할 때 나보다 좀 더 유능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내가 양보할 줄 아는 거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인천 김성수 선생님 좀 모시고 교감회를 보다가 연세대학교 갔는데요. 난 그분에서 배운 게 민구하니 같은 직장에서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밀어주자 말죠. 왜냐하면 직장을 위해서는 그게 좋은 일입니다. 저도 연세대학교 있을 때 몇 번 이제 뭐 보직을 좀 맡아달라, 교무처장을 좀 맡아달라 부탁 받습니다. 받으면 꼭 내가 내 동료 교수들 가운데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없겠나 보면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이 덕을 봅니다. 그리고 또 총장이 또 날 믿어줍니다. 예를 들어 뭐라면 이제 내년 후배들이 총장도 그랬습니다만은 부총장을 뽑을 때 누가 좋겠는가 하는 의논은 이제 저한테 오는 총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심이 없이 밀어줄 줄 아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손해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좋은 대학이 되고 나는 또 나한테 주어진 다른 일을 했으면 좋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인천 선생 좀 말씀했는데요. 그분 가만 보면 동아일보 다 설립하고서는 누구나 당신이 이제 사장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장은 당신이 안 했습니다. 친구인 송진호 씨에게 당신이 나보다 유능하니까 좀 맡아달라고. 중앙중고등학교 또 다 건축 새로 준비하고서는 최두선 씨 같은 분한테 좀 좋은 학교 만들어 달라고. 마지막 이제 열정을 쏘는 고려대학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성껏 다 완성시켜 놓고서 당신은 총장 안 하고요. 현상현 선생에게 좀 맡아서 좋은 학교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일만 했으면 그 하나만 성공했을 텐데요. 이렇게 유능한 사람한테 맡기고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니까 다 성공했습니다. 아마 그분만큼 우리 근대사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경성방직도 이제 그러니까요. 이런 그 인간관계를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면 후배들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일찍 알고 출발했으면 좋은데 그 인간관계는 대단히 소중했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대에서 60까지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좀 우리가 그 생각을 잘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가는 동안에 일에 대한 가치관은 좀 받아들여야겠다. 그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이제 20대가 되면서 일본에 대학 생활을 갔는데요. 가서 한 4, 5년 동안 쭉 살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게 민관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일을 사랑하는 민족이 게으른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살았구나 말이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20년 있다가 미국 구라파에 가보니까요. 그 사회는 열심히 일을 사랑해서 일의 가치를 창출해서 사회가 나눠 가지는 사회입니다. 일의 가치가 사회적 소유가 돼가지고 나누어서 하는 거. 그게 선진 국가입니다. 나 혼자 생각에 미국이나 구라파의 경제가 여러 가지를 봐서 그 당시입니다. 일본보다 100년은 앞섰다 말이죠. 공유하는 단계니까요.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또한 100년은 앞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민관이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의 대단히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사회 풍조가 잘못되면 일의 목적을 자꾸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 경제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좀 자랑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서 한 1년쯤 됐을 때입니다. 청와대 우리 몇 사람들을 초청해서 갔던 길이 있는데요. 그 대통령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중남미를 쭉 다녀와 봤는데 가봤더니 우리 삼성그룹, LG그룹의 가전제품이 다 팔리고 있더라고 말이죠. 우리의 상품이 거기까지 그렇게 간 줄은 몰랐다고. 그리고 그만큼 그 경제가 올라가니까 내가 대통령으로서 대접도 받고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처음에 하시대요. 그런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격이나 그건 좋은데 우리 대통령께서 한국 제법의 경제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던 것 같다 말이죠. LG그룹이나 삼성그룹의 과장들이 다 몇십 대 동안 노력해서 쌓아 올렸는데 그걸 너무 모르고 계셨던 것 같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끝나고 나오다가 김태길 선생도 같이 갔는데요. 그분하고 이제 얘기가 대통령께서 너무 세계적인 걸 모르고 계신 것 같다 말이죠. 그래요. 근데 저도 이제 요새 생각해 보는데요. 다 이게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 가운데 국제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아니고요.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제일 국제 감각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하니 운동권 학생으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내가 가지는 것만 이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운동권 학생들을 많이 대했는데요.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는데 교수님들은 나라 걱정을 왜 안 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수님들도 젊었을 때 나 나라 걱정했다고 지금 나라 위해서 일하는 때라고 말이죠. 그렇게 대답은 하면서도요. 저 애들이, 저 학생들이 저 교만한 마음,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생각이 좁아집니다. 지도자는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최고라고 할 때는 그때는 지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일 그 학생들이 이제 국제 감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일 많이 하는 판검사를 전한 사법계 사람들이 국제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고시 공부해서 합격되고는 임관되게 되면 고1만 나라 안에서 했으니까요. 교수가 됐거나 이제 비즈니스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국제 감각이 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요.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이렇게 굳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다 하는 걸 좀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가 경제는 지금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하니까 그런데요. 구라파의 독일이나 불란서 교수들이 일본 오고 뭐 그러다가 한국에 둘러보고서는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줄은 몰랐다고 그럽니다.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보다는 우리가 지금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됐냐 그럽니다. 그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됐는가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는데요. 1981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한참 하는 때인데요. 1981년에 서울대학에서 그때 서울대학 사회학과의 주임 교수가 김경동 교수입니다.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의식구조는 이제 10년 만에 한 번씩 조사를 해봐야 알지 해마다 하는 건 아니거니까요. 1981년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했는데 그게 항목 가운데 당신이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을 하겠느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들의 대답이 뭔가니 100사람 가운데 86명이 100분지 86이 뭐라는 거 아니 나 먹을 거 있고 생활 안정돼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나 일한다고 하죠. 난 그때 그 통계를 보고서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됐다 말이죠. 국민의 86%가 일을 사랑하게 되면 그 국민은 경제적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돼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일본 다음엔 지금 우리고요. 일을 사랑하는 풍토가 되는데요. 전 그 힘입니다. 그 이제 왔는데 요새 우리가 일부에서는요.
근로자들의 수고가 너무 많으니까 일을 좀 덜어주자 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기초적인 건 덜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일을 사랑하는 풍토가 약화되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내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는데요. 우리 경제를 이만큼 끌어올린 것은 근로자들의 땀으로 일을 상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때문에 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981년 그때 이제 호주의 호크 수상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호주 국민들에게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요. 이제 제1번이 된다고. 지금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우리보다 앞섰다고 말이죠. 그 자기가 본 것 가운데 제일 인상 깊은 게 민구안이 그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습니다. 저도 기업체 교육에 좀 많이 참여해 줬으니까요. 뭐 현대그룹이다, 삼성그룹, LG그룹 사람들이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고요. 토요일 오후에는 연수원이 들어오고요. 일요일은 또 교육받고요. 월요일은 또 집에 들렀다 직장으로 갔거든요. 그건 호주에는 상상도 못합니다. 선진국가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호주 사람 보고서 교육받으라 그러면 수당 얼마 주느냐고 물어보지 내가 왜 내 시간 뺏기냐고 말이죠.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도 좋고 다 좋은데요. 일을 사랑하는 걸 뺏기면 안 됩니다. 누구가 일을 더 사랑하느냐, 어느 민족이 일을 더 사랑하느냐, 그만큼 경제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요새 52시간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전 지금 나이에서도 이건 정신적인 일입니다만은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 내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나보고 그 일 하지 말라고 하면 난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 일하지 말고 놀아라 하게 되면 무슨 재미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일을 바꾸어 가면서 더 많은, 그러니까 한 가지 일하면 피곤하니까 일을 또 바꾸고요. 또 바꾸고 그래서 일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저는 건강의 제일 조건은 뭐냐 하고 누가 물어보면 일을 사랑하는 것이 건강의 제일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좀 단계가 있으니까 나라가 성장하는 것과 아마 비슷할지 모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이제 교수로 가면 물론 많지는 않지만 교수 봉급이니까 가정의 기초 생활은 됩니다. 누구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좀 여섯을 키웠기 때문에요. 교육 책임이 있었고요. 6.25 전쟁이 난 다음에 북한에 있던 어머님이 오시고요. 세 동생이 왔는데 다 대학 갈 나이고 이제 그 고등학교 갈 나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뭐 부양가족이 10명이 넘으니까요. 누구보다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은 모든 일을 왜 하는가? 수입하고 연결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있어야 사니까요. 그때 우리는 수입이라는 건 이제 다른 대학에 강사로 가는 건데요. 다른 대학에 강사인데 서울대학에 강사로 좀 가보니까요. 국립대학이니까 강사료가 몇 푼 안 돼요. 그래서 집어치웠어야 이거 안 되겠단 말이죠. 고려대학, 성신대학 가니까 이제 강사료가 들어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20년을 살고 나니까 겨우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때 이제 나 혼자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말하면 그때 내가 내 아내 보고서 두 번 돼서 강연 못하게 왔는데 어디 갈까? 그러면 내 아내는 그걸 왜 걱정하느냐고 돈 많이 주는 데 가지 말이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내가 그래도 교육계에 몸담고 학문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는 것이 경제적인 노예가 됐다 말이죠. 수입이 없으면 당장 살 수가 없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했는데 그 내 인생이 아니었다 말이죠. 일의 목적이 돈에 있은 건 아니다. 이렇게 경제 가치가 한 단계 올라가야겠다.
그럼 올라가는 게 뭐냐? 수입을 따지지 말고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일의 가치를 따져라 말이야. 일의 가치를 찾아라. 그렇게 사니까요. 수입은 여기보다도 여기가 더 많다. 그건 생각 안 하고요. 일이 더 소중하다. 그 일 하니까요. 그 일이 일을 연결지어요. 또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그 일이 또 다른 일을 연결지어져요. 강연도 그렇습니다. 강연도 듣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쏟았을 때는 듣고 온 사람이 또 우리 직장에 와서도 해달라고, 우리 대학에 와서도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수입을 따라가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년 사니까요. 이제 경제 생활은 안정됐습니다. 80쯤 되고 나니까요. 그럼 일이 소중하다 하는 거 일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모두 그 일의 목적이 있잖아요. 일의 목적인데 뭐냐? 수입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평생을 경제의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수입은 아니고 일은 왜 하느냐? 무슨 일이 더 소중한 일의 목적은 내 일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보람있게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모든 일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제자들의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는 제자를 사랑하는 데 일이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제자들을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요. 의사는 환자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일의 목적이고요. 모든 경제인들은 가난한 사회가 없이 행복하게 사는 데를 도와주는 거고요. 정치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행복을 도와주는 일의 목적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를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경제 문제는 좀 한 단계 내려가고요. 내가 우리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작년에 제가 상을 좀 받았습니다. 몇 군데서 받았는데요. 그 상 가운데 몇 군데는 교수로서는 뭐 그 이상 더 받을 상이 없습니다. 상금이 들어오니까 돈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벌려고 하면 몇 해 벌 돈이 이제 상금이 들어왔는데요. 받아놓고서 가만 보니까요, 이 걱정입니다. 이게 내가 번 돈이면 내가 쓱 가져도 되고 아들, 딸들에게 줘도 되는데 이게 내가 번 돈은 아닙니다. 사회가 나한테 준 겁니다. 그 내가 가질 수도 없고요. 또 내 아들, 딸들한테 줄 수도 없고요. 또 이걸 내가 관리할 수도 모릅니다. 나이는 많고 하루가 잔뜩 쌓였는데 그 관리하려고 시간 뺏기면 안 되겠고요. 그 걱정하다가 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당신들한테 맡길 테니까 좀 잘 써달라고 말이죠. 나는 편안하니까 내일 할 수 있고 당신네들은 지금 정년 퇴직하고 있는데 또 좀 일할 수 있고 좀 맡아 써달라고. 맡기고 나니까 그렇게 편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말이죠. 내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 그아니 순리입니다. 경제 순리입니다. 나는 누가 부자냐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수dom노입니다.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부자냐? 사회에서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는 많이 주고 가는 사람이 부자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지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가치관을 우리가 좀 가져야겠는데 이제 그걸 보통 못 가지고 이제 60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이 이제 되고 나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아까 소개하신 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40대 초반에 미국 가서 한 2년 있었는데요. 그 미국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가 인생은 60부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 우리는 60이면 회갑이 돼서 인생이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다시 시작하는가 보다. 남의 일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년쯤 지나니까 내가 60대가 됐습니다. 일본에 몇 번 가보고 일본 사람들 이렇게 얘기 쭉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쉽게 말하면 60은 제2의 인생의 출발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60이 이제 시작하면 제2의 출발한다. 근데 그 생각을 내가 조금 종합해 보니까요. 60쯤 되게 되면요. 아들, 딸들도 다 독립하니까 가정에서 독립됩니다. 해방됩니다.
남자들은 60대가 되게 되면 이제 직장을 다 이제 떠나게 되니까요. 그 직장인에서 또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사회인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출발하는 사람은 70, 80, 90까지 인생을 연장할 수 있고 60이 돼서 나 이제 늙었으니까 끝났다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60을 잘 시작하면 제 인생을 30년 동안 더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쭉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명관이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공부하라고 말이죠. 공부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명관이 절대로 놀지 말아라고 말이죠. 노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리니까 놀지 말고 일해라. 요새 뭐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있으니까요. 일해라. 그러니까 세 번째가 명관이 이미 행복하게 산 사람들은 취미 활동을 뭔가 해라 말이죠. 그래서 그 취미 활동에서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라. 그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가에 가게 되면 생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못할 것 같아요. 일하는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가보면요. 도시에 가든지 농촌 가든지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민관이 늙었다고 해서 노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뭔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이 좀 안정된 사람들 가운데 60쯤 되게 되면요. 이젠 좀 편하게 살아야겠는데 즐겁게 살아야겠는데 뭐 할까 좀 생활 방법이 조금 다르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좀 다르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LA에 갔는데요. 토요일 점심들을 이렇게 며칠서 같이 먹었는데 다 모인 사람들이 여기서 나이 많아서 이민 간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나보다 나이가 다 비슷한 사람들인데요. 뭐 이렇게 점심 먹고 얘기들 쭉 하다가 서울서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지라는 분입니다. 걔네 옆에 오더니 형생이 미안합니다. 더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전 일하러 갈 시간이 돼서 좀 먼저 가야겠다 그래요. 아니 연구물이 다 사는데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미국 왔어요. 한 1년 살아봤습니다. 놀아봤습니다. 근데 미국 와서 저 보니까 노는 게 바보입니다. 파트타임은 다 일이 있는데 놀아서 인생을 다 허비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부인하고 어른해서 안 되겠다 말이죠. 연극으로 살긴 살지만 그건 뭐 노는 거고 말이죠. 일해야겠다고. 근데 나이 많으니까 많이 일 못하죠. 영어가 서툴죠. 그래서 일주일에 나흘 동안 2시간씩 병원하고 호텔에 가서 청소해 준다 그래요. 근데 오늘 청소하러 갈 시간이 됐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서 내가 아니 그렇게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1년 동안 부지런히 이제 열심히 일하게 되면 나도 건강하고 행복하니까요. 그 돈 가지고 구라파 여행하고 성지순례 하려고 그런다고 말이죠. 아마 교회 장로니까 그러겠죠. 나는 그분 얘기 가운데 미국 와서 편안히 살려고 왔는데 한 1년 놀고 보니까 노르게 바보라고 말이죠. 왜 노르겠냐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자주 가는데요. 가게 되면 그 호스피스 운동하는 데도 있고요. 봉사활동하는 주부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2시간, 3시간씩 봉사활동하는 주부가 집에서 노는 사람보다는 행복합니다. 그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은 일해라 말이죠. 공부해라. 그 다음에 취미활동해라. 그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들 사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저 경상도 양산을 갔는데요. 강연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옆에 앉아있는데 노인이 와서 인사를 해요. 내가 보니까 나하고 나이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인사하더니 선생님 연세대학교 제자입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줄 알았다. 제자라면 또 내가 정말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말이죠. 그런데 명함을 들어보니까 뭐 동양화 연구소 뭐 그런 거 명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연세대학교는 미술대학이 없는데 동양화론이라서요. 그랬더니 예 그래요. 한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못 간다고 말이죠. 다른 거 하라고. 그래서 경제학을 했다고 말이죠. 그 경제학으로 63세까지 일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회 일은 끝났다고 말이죠. 그 이제 뭐 하는가 하는데 고등학교 때 미술대학 못 갔는데 그림 그리자 하고서 그게 즐겁더라 그래요. 그게 또 소질이 좋겠죠. 열심히 그리니까요. 잘 되고요. 제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은요. 저는 미술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기념품도 주고 뭐 이제 그러세요. 이제 그렇게 살라고 말이죠. 그렇게 살라. 근데 그건 우리가 선택인데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는 해라. 이제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내가 80대가 됐습니다. 한번 국회에 무슨 요청이 있어서 이제 가보니까 내 친구인 안병 선생, 김태길 선생이 또 왔어요. 우리 셋이 이제 초청을 받은 거죠. 부탁받은 일 다 끝내고 오래간 만에 만나서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요. 무슨 얘기하다가 80이 넘도록 쭉 살아왔는데 길 안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구실을 하는데 인생에도 길 안에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알차고 좋은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났습니다. 그 다 경험한 걸 이제 생각해 보는데 처음에는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랬는데요. 50은 그때 열심히 일은 했지만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성숙하지는 못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인격도 좀 모자르고 지도자 자격도 좀 없고 열심히 일은 했는데 좀 성숙하지 못했다. 공자님도 60부터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맞는다고 60쯤 되면 내가 나를 믿을만 하게 되고요. 사람이 살다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나이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른이 되는 나이입니다. 70이 돼도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도 없고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니까요. 뭐 관뚜껑 닫아봐야 알지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60쯤 되니까 이제 철이 들고 사회인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후배나 가정에 있어서 뭔가 좀 모범도 보여줄 수 있고 60은 돼야겠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60부터 시작하게 되면 언제까지냐?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하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성장이 멎으면 늙는 거니까요. 성장하는 나이가 언제까지일까? 암만 짧게 봐도 75세까지는 성장한다 말이죠. 그렇다. 우리 김태길 선생의 한국인의 가치관의 조사가 76세에 나왔거든요. 그때까지는 성장했던 거거든요. 나도 뭐 이렇게 철학에 관한 책들은 다 70대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그때까지는 성장한다. 근데 친구들 뭐 쭉 얘기해 보니까 60에서 시작해서 75세까지는 누구나 성장하더라. 그럼 그 성장하는 것을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인데 연장 못하면 내려버리고 마니까요. 근데 성실하게 노력하게 되면 75세까지 성장해서 85세까지는 누구나 가고요. 90 가까이까지는 가더라 말이죠. 그까지는 다 가더라. 우리 천주교 김수환 주의 87세에 돌아가셨는데요. 86세까지 뭐 지도자로서 일 많이 해주셨죠. 김태길 선생님 89세에 돌아갔는데요. 그분은 세상 떠나기 한 7, 8개월 전까지 아주 건강하셨어요. 일도 다 하고요. 안병호 선생은 마지막 방송에 나온 게 92세 때인데요. 방송국에 못 가고 와서 녹화한 걸 이제 보여줬는데요. 그때도 그 나라 걱정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뭐 가랑가랑하고요. 괜찮아요. 현승종 선생은 나보다 한 살 위입니다. 근데
한 3년 전까지도 뭐 그대로 계속해서 일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75세까지 성장하고 90까지는 마음 놓고 좀 연장해라. 그런데 제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60에 출발해서 90까지는 마음 놓고 마라톤 시작하라 말이죠. 그것이 제 인생이다. 그걸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60대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이 더 소중하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슨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근데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면 아주 이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항상 콩나물에 새로운 물을 주면 흘러가는 동안에 성장하고 또 흘러가는 동안에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것을 항상 주라 말이죠. 내가 찾아서 살아라 말이죠. 그럼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은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젊게 살 수도 있고 그래요. 한번 안병옥 선생님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면서 친구들이니까요. 늙지 않는 법 가르쳐 줄까? 그래요. 안 늙는 방법이 뭐 있어? 그랬더니 세 가지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세 가지가 뭔데? 그랬더니 공부하는 사람은 안 늙는다고. 그 다음에 여행을 많이 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걸 찾아가지라고. 세 번째 뭔데 그랬더니 열심히 연애하라고 그래요. 연애하면 감정이 새로워지니까 말이죠. 안 늙는다고. 그 나보고 맞지? 그래요. 내가 그건 맞는다고. 왜냐하면 어느 때가 제일 젊었느냐 하는 생각해 보는데 뭐 30이다 50이다 그게 아니고 사람은 연애할 때가 제일 젊게 살게 돼요. 감정이 젊으시거든요. 난 그 얘기를 하면서 저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글도 쓰고 문장도 항상 새롭고 청중들하고 대화도 되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역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르실 게 나도 처음 하니까요. 마포의 대흥동에 가게 되면요. 옛날 그 전쟁하고 뭐 그러라고 초등학교 못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됐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초등학교 교육을 시켜서 졸업을 시켜요. 근데 6년은 너무 기니까요. 4년 동안에 공부시켜서 그 졸업장 받으면요. 그 가운데 또 몇 사람은 또 중학교 가대요. 가고 이제 그래요. 그 학교 좀 와봐달라고 교사님 부탁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할아버지는 좀 적고 할머니들이 많은데요.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70대가 넘었다 그래요. 근데 내가 가서 놀란 것은요. 뭐 수원서도 오고 의정부에서 오고 이제 많이 여기저기서 오잖아요. 오니까요. 아침에 일찍 온다고요. 새벽에 떠난다고요. 그래 떠나면 학교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건 7시에 문 열어줘요. 그럼 일찍들 와서 기다려야 되니까 9시부터 공부하고 이제 5시까지 공부하고 가는데요. 가서 그 할머니들 쭉 만나서 보니까요. 공부하는 재미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똑같이 즐겁게 살아요. 그 나는 이게 공부하라고 하는 게 이게 즐거운 거다 말이야. 즐겁게 내가 행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건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독서예요. 책을 좀 많이 읽어라 겁니다. 근데 이제 나도 독서 운동을 좀 관심 가져보고 그랬는데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시대에도 독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거 느끼실 거예요. 지금 세계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좀 지구촌에서 살고 있는데요.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 나라는 5나라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문화적인 혜택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문화의 햇볕 밑에 밝은 세상에 살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 거예요. 문화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5나라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인가 하는데 러시아가 될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봤는데
불행하게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선택하면서 한 100년 잃어버렸어요. 지금 러시아는 구라파의 여러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후진 국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후진 국가입니다. 지난번 동계올림픽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 보세요. 그 여자 올림픽 선수가요, 미국으로 망명 갔거든요. 가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번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 선수를 다 약물 먹고 나갔다고. 나라에서 먹으라고 다 보내줬다고 말이죠. 그게 다 폭로하고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마 내가 이걸 폭로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못 살지 모르겠는데 내가 죽었다 하면 자연사를 생각지 말라고. 러시아에서 날 죽였을 거라고 말이죠. 그 정도의 우리가 후진 국가라고 해도 우리 그건 안 하려고요. 하여튼 그렇게 문화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올라간 게 미국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이 5나라 문화 혜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 뚜렷한 게 있습니다. 그 누구 안에 국민의 절대 다수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입니다. 그 독서가 문화의 토양을 만들어주니까요. 거기에 이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었거든요. 근데 독서하는 국민이 없는 나라는 토양이 없으니까요. 못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게 되면 영국보다 먼저 이제 올라갔던 나라가 이탈리아거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고 포르투갈이거든요. 네덜란드고 그 다음에 영국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은 왜 떨어졌는가? 독서를 안 했습니다. 국민들이 독서를 안 하니까요. 문화가 성장을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 여행을 해보면요. 여기 이제 미국에 가면 미국이 있고 캐나다가 있고 멕시코가 있잖아요. 이 멕시코에서부터 저 브라질 남쪽까지 가보면요. 여행하면 독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0년 기다려도요. 그 나라 문화 혜택을 받고 살지는 못합니다. 인도는 후진 국가고요. 아프리카는 없고요. 그럼 우리 아시아는 어떤가? 일본만이 독서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인데요. 중국은 나라가 큽니다만은 우리하고인데요.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인문학을 거부했습니다. 독서는 넓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을 거부하게 되니까 독서를 안 하죠. 나도 몇 번 중국 가게 되면요. 중국에 네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 옆에 서점에도 이렇게 가봅니다. 이 학생들이 뭐 있는가 이렇게 쭉 가보면요. 읽는 책이 없어요. 인문학이 없거든요. 마크스주의하고 모택동 사상뿐이지 인문학이 없어요. 앞으로 아마 시진핑이 인도하는 동안은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독서하는 사회는 아니었는데요. 일제시대에 최남선, 이광수, 그 우리 선배들이 일본에 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독서하는 습관 배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안병욱 선생이나 이런 세대가 가서 또 일본서 대학 다니면서 독서를 배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된 다음에는 미국이나 구라파 가서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독서하는 걸 배워왔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우리나라 대학은 그걸 못 줬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못 주고 대학도 못 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 아니에요? 그럼 학생들 보고 내가 너희들과 1년 같이 지내는 동안에 7권 책을 내가 추천해 줄 테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는 7권 가운데 4권을 꼭 읽어라 말이죠. 그럼 반드시 읽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책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성경을 읽어라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뭐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 창세기는 읽어라 말이죠. 또 누가복음은 읽어라 말이죠. 그건 고전으로서 읽는 거지 뭐 이렇게 종교 경전 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미국 역사와 지도자 정신도 배우고요. 창세기 읽는 동안에 기독교 정신도 이제 배우게 되고요. 또 누가복음 읽는 동안에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하나의 그 고전으로서 이제 배우게 해줘요. 그리고 다 잘 아시지만 미국은 이제 대학에 가게 되면 1년 반 동안 교양 과목이 돼요. 그건 전부 독서가 돼요. 내가 72년에 미국 남쪽원에 대학에 가 있었는데요.
나하고 이제 미국 교수하고 팀 티칭 하는데요. 그 우리 과목의 학점을 따려고 하면 최소한 1500페이지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걔들 저녁 먹고 새벽 4시, 5시까지 책 읽는 걸 공부죠. 근데 우리 대학은 그걸 못하죠. 근데 이제 좀 달라져야겠는데요. 독서하는 나라입니다. 아까 중국 얘기를 했는데요. 독일의 어느 대학원 학생이 한문 다 공부하고요. 중국어도 다 이제 공부해가지고 북경대학의 중국 사상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왔어요. 와서 쭉 공부하려고 보니까 마크스주의하고 모택동 사상뿐이지 인문학이 없거든요. 그 여기서 시간 낭비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는가? 일단 누가 대만 가라고 말이죠. 거기 가면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래서 대만으로 가요. 가다가 이제 서울에서 날 만났어요. 대만 가면 공부할 수 있냐고 해서 가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내가 더 얘기는 못하겠는데 일본은 더 앞서 있다고. 지금 학문적으로 중국 사상을 연구하려고 하면 일본을 따라가는 데가 없습니다. 중국이 떨어졌습니다. 서양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고대 서양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가야겠는데 그리스 가는 건 없습니다. 다 독일하는 영국 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자기 문화를 잃어버렸거든요. 그 독일이 살리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서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은요, 해본 사람들이 압니다. 하고 이제 지도층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 가만 보면요, 전부 공부합니다. 연구합니다.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게 제한되고 말죠. 그래서 독서하는 것은 꼭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민관이 늙었다고 해서 사회 관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라는 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뭐 대학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직장 생활에서 끝나면 그땐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고려대학에 내 선배 교수 한 분이 있었는데요. 경제학하는 조기준 교수입니다. 아주 좋은 교수입니다. 한 번 나만 만나더니 그래요. 나보다 많이 선배니까요. 김생 사람이 늙는다 하는 게 뭔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생활 공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요.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대학에 있을 때 그거 해갑 기념 논문집을 안 받아야 한다고. 후배들이 또 뭐 대학원 학생들 열심히 해줘서 대학에서 이제 해갑 기념 논문집을 받았다고. 받으니까 옛날이죠. 신문에 어느 교수가 해갑됐다 하니까 나는 뭐 해갑됐다고 늙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남이 자꾸 늙은이 취급하더라고. 맞아. 며칠 전에만 해도 뭐 학교 나가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후배 교수들이 해갑이 되고 나니까 인사가 달라져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요즘 뭘 소리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해갑 기념 논문집 받고 오랫동안 그래서 그대로 보내고 정년퇴직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다고 말이에요. 가정에서 돌아와서 쭉 살아보니까 가정 공부할 때 자꾸 좁아진다 그래요. 가정이야 내 가정인데 뭐 정년이세요? 뭐 누가 나가라고 그러세요? 왜 좁아집니까? 그랬더니 왜 안 그래? 김생들 이거 봐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무슨 내 받는 대접이 다르다 그래요. 무슨 대접인데요? 그래서 내가 60대 때까지는 어디 나갔다 늦게 들어오면 와이프가 있다가 따진다고 말이야. 왜 늦었냐고, 누구 만나냐고, 또 어느 회사 또 마담 만나고 왔냐고 따지니까 그래도 살 재미가 있었다고 말이죠. 그 60이 넘고 나니까 뭐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관심도 없더래. 오히려 일찍 들어가게 되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렇게 갈 데가 없어요? 그런다고 말이죠. 야, 이것도 안 되겠다 말이죠. 근데 70이 넘고 나니까요, 이제 비자금도 다 떨어지고 그런다고 말이죠. 나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라 그런다. 왜 자꾸 종일 집에만 계세요? 좀 나갔다라 또 오라고 그런다고.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자금이 없어서 못 나오지. 나오고 싶은 생각이야. 똑같이. 어떡하세요? 오늘 나오세요? 그랬더니 하도 안 나가고 불쌍하니까 와이프가 10,000원 주면서 나갔다 오라고 해서 나왔다. 나 이거 10,000원짜리 줄이야. 이제 남은 건 공동묘지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선배 교수에게 뭔가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직장 생활하다 직장 생활이 끝나면 사회생활이 끝나니까 가정으로 돌아와서 끝난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직장 생활과 더불어 사회 관심을 그냥 가져야 돼요.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90까지 다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거 있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이제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자꾸 흘러가는 동안에 애가 자라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가만 보게 되면 생각을 잘못해서 그릇에다가 물을 잠가 놓고 거기에다가 콩나물을 잠가 놓으면 뭐 물 안 줘도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럼 콩나물이 썩어요. 그 맹관이 지도자들 가운데서도요. 고정관념, 선입관념에 노예가 되고 말면요. 성장을 못해요. 그걸 성장 못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제가 살아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그 실수를 하는데요. 첫째 누군가니 내가 대학에서 만날 때 운동권 학생들이에요. 얘들은 170년 전에 막스가 주장한 것을 교과서를 받아들이거든요. 종교인들이 성경을 믿는 것 같이 믿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70년 동안에 세상이 다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운동권 학생들하고 이제 많이 좀 대화를 한 세대인데요. 우리 연세대학교가 그때 또 내가 끝날 때쯤 이제 운동권 좀 많아서요. 이제 그 학생들하고 한 서너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흑판이 있습니다. 흑판이 있는데 내가 그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보고서 여기 뭐 보이냐? 그러면 점이 보인다 그럽니다. 다른 건 안 보이냐? 점밖에 안 보입니다. 자세 보라. 점 말고도 뭐 있을 텐데 점밖에 없는데요. 그럼 내가 뭐랄까?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흑판을 먼저 보라고. 그 흑판 안에 점이지. 점만 보게 되면 너희들의 미래가 좁아진다고. 그래 아까 내가 운동권 학생들이 국제 감각이 없다는 게 걱정하는 게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열중하지. 그것만 우리 성경 그저 뭐 보수적인 종교 인사를 가게 되면 그걸 다 살잖아요. 넓은 세상을 못 보거든요. 그 넓은 세상은 이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감각이 없죠. 이제 경제 문제도요. 국내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되는 것 같이 보는데 이제는 국내 문제는 절대 해결 못합니다. 경제는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요. 국제 문제가 해결돼야 국내 문제가 해결되지. 국내 문제만 다 해결되면 되는 것 같이 하는 건 산업혁명 이후의 생각입니다. 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산업혁명 직후에는 노사가 투쟁해가지고서 나눠 먹자. 그거 이제 막스주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넘은다면 어떡합니까? 노사가 협력해서 좋은 회사 만들자고 그래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좋은 회사 만들어서 나는 이익을 국가에 위해서 기여하자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야 기업이 잘 되고 그거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이거 순서예요. 근데 이제 그 애들은 자기들 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건 해결이 안 되죠. 요새 우리 경제 문제 가만 보면요. 그걸로 해결 안 되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국제가 해결돼야지 국내 문제는 지금 해결되는 게 없죠.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운동권 학생들하고 나눈 얘기가 있는데요. 오래전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느냐. 무궁화호를 타고서 대전으로 해서 대구로 해서 삼양진 거쳐서 부산으로 간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 100사람 보고서 부산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그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산업혁명에 170년 지났는데요. 막스 공산주의 일어나고 170년인데요. 그 17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고속도로가 생겼거든요. 더 많은 사람이 고속도로로 가거든요. 비행기가 날거든요. 생각 못했거든요. 같은 기차를 타도 이전 무궁화호나 세모를 한다 KTX 타거든요. 그 변화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운동권 학생들은 그걸 모르니까 말이죠. 요것만 요 방법대로 하면 될 거라고 그 방법은 교과서 같이 믿으니까요. 자꾸 경제가 침체되죠.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일 힘든 때가 암흑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만든 다음부터 전두환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제일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기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뭐 신분부라고 얘기합니다만 쿠데타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우리가 제일 걱정한 건 두 가지입니다. 교육하고 경제하고입니다. 저 정권 밑에서 이제 7년 동안에 교육 경제가 살아남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 7년 동안은요, 경제 잘 살아났어요. 교육도 잘 왔어요. 오히려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 교육은 1년 동안 지금 얼마나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경제가 지금 근데 잘 살아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요, 교육, 경제와 교육은 난 모른다고. 난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맡아달라고 말이에요. 경제도 그랬습니다. 경제학자들 찾아보고요, 당신한테 좀 맡아서 해달라고. 그리고 이따만큼 그 회의에 당신이 참가했다고요.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그걸 맡기니까 잘 된 거예요. 그걸 전두환 대통령이 내가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가 많이 걱정했는데요. 맡기고 나니까요,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청와대가 경제를 맡는 것보다는 내각에 맡겼으면 차라리 낫지 않나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방향이 다르니까 말이죠. 그 전두환 대통령의 교육을 제일 걱정했는데 지금은 교육을 더 걱정하지, 그때 교육 걱정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권 학생들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너희들 그 기차 타는 때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게 달라진다고. 또 이제 운동권 학생들하고 한 얘기가 나는데, 서울대학생하고 한 얘기인데요. 그 학생이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선생님,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경제 문제는요, 빈부의 격차가 없이 고르게 사는 거, 그게 최고 아닙니까? 경제는 그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그렇다고 얘기할까 하다가요, 그 운동권 학생들한테 좀 더 새로운 얘기를 줘야 하니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는 교수기 때문에 자가용이 없다고. 그래서 바람 불고 추운 날 걸어간다고. 내 고등학교 동창은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됐다고. 자가용을 가지고 가다가 날 보더니 이렇게 추운데 바람 부는데 왜 걸어가? 내 차 타. 태워 탔다고. 그 내가 내 친구가 하는 말이, 학교 다닐 때 성적도 내가 좋고 그랬는데 넌 자가용 가지고 편안히 살고 난 걸어가고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친구가 나보고 뭐라 합니까? 그래? 근데 학문하고 내 자가용하고 바꿀까? 그랬냐. 그럼 내가 뭐라 합니까? 내 학문하고 내 자가용하고 바꿔? 집 다 줘도 그건 안 된다 말이죠. 그럼 넌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걸 비교하냐고 말이죠. 사회가 다 자기 갈 길이 있는 거예요. 학자나 예술가는요, 재산 관리하다가는 학문도 못하고 예술도 못해요. 종교인들이 왜 이제 무소유 얘기하는지 아세요? 종교인들은 수련을 해야 하니까요, 인생에 먼 길을 가야 되거든요. 짐이 많듯이 못 가거든요. 먼 길 가려고 하는데 짐 많으면 못 간다고요. 짐을 들어놓아야 먼 길 가거든요. 최소한의 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경제를 공부하고 마크스를 공부하면 이제 그거 옛날 그거 같으니까요, 빈부의 격차가 없다고 그러는데, 빈부의 격차는 얼마든지 많아도 좋아요. 그게 제일 기본 경제만 되면요, 그 다음엔 자연내 요새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거 미국 가게 되면 파트타임을 일하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이 없잖아요. 파트타임이 더 편하지 않아요. 나 한 시간씩 벌고 그러면 누구나 일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양하게 이제 가야 돼요. 하고 적폐 문제도 그래요. 이거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노동조합을 많이 탄압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좀 지나치게 탄압했다고 다 생각했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쭉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내 생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대 생활할 때 아마 남부당원이었을 거예요. 공산당원이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사형도 걸을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원인데 남로 당원이 되게 되면요 처음에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누구하니 모든 회사나 기업체는 정권 잡을 때까지는 파업하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정권 잡을 때까지는 끝까지 파업해요. 그 대신 정권 잡은 다음에는 파업 절대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아니까 내가 임기를 있는 동안은 노동조합에 자유 주면 안 된다 말이죠. 막 그래서 억압하지 않았는가 그래요. 근데 지금 선진 국가에 가면 노사분규령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회사 만들어서 나라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끼리 싸울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 그게 하나 문제고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종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나도 이제 그 교회 나가고 그런데요. 우리 대학 졸업하고 다 지성인들이 보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요. 목사님의 설교가 있고요. 신부님의 강론이 있고요. 그 밑에서 다 살아요. 그보다도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커지는데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려요.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필요 없어지고 말아요. 지금 구라파에 가면 교회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일찍 그 신앙을 가졌는데요. 중학교 4학년쯤 돼서 평양에서 자라면서 교회 가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니까요. 다 똑같아요. 10년 지나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는 종교가 아니고요. 거기서 출발하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를 잘못 가지게 된 보수적인 신앙에 빠지면요. 성장을 못해요. 그건 국민적인 손해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요. 마지막 말씀드리겠는데 사회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자 하는 건데요. 그 가지는 것과 안 가지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죠. 14살 났을 때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나 중학교 합격했다고 그랬더니 수고했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에 아버지가 한 번 나보고 너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래요. 그때는 왜 시골에 중학생 나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뭐 큰일 된 것 같이 나 생각하고 있던죠. 그 아버지 말씀인 거 아니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자꾸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 이 다음에 직장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을 만들고 사회에 대해서 봉사하게 되면 그 지역사회나 직장의 주인이 된다. 그만큼 큰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국가만큼 성장하는 법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못 받으셨고요. 교회에서 쭉 살았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셨거든요.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난 뭐 기독교 정신이 단단히 바로 그거예요. 민족 국가를 하나나라로 바꾸는 그 기독교거든요. 근데 나도 그걸 오래 깨닫지 못하다가 예를 들어 말이제 연세대학교 가서 봅니다. 벌써 60년 전이네요. 지금은 안 그렇죠. 그땐 좀 그랬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가 돼서 쭉 가보니까요. 많은 교수들이 내가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무엇으로 도움을 줄까? 학문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것보다는요. 대학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더 많이 받을까? 그에 관심이 더 많아요. 봉급 올라갔다 하면 다들 좋아하거든요. 보너스 나오면 더 좋아하고요. 그런데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한다는 생각은 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애들 등록금으로 내가 올라갔다고 해서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그 애들이 행복해져야죠. 근데 그 생각이 거의 안 해요. 아마 지금 공무원들도 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내가 쓴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나라 돈이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런 교수들은요, 65세가 돼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요, 대학이 잊어버려요. 대학에 잊어버려요. 그 사람들도 그걸로 인생이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항상 대학을 위해서 희생적이고 노력하고 이제 고생한 사람들은 대학의 주인이래요. 또 학문한 사람도 그랬고요. 그런 사람들은 처장도 되고 학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65세가 돼서 정년퇴직이 나면요, 연세대학교와 더불어 남아요. 연세대학교 총장 지난 분, 연세대학교 업적이나 아무 교수, 연세대학교와 더불어 남아요. 근데 대학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또 뭐 학자가 되거나 뭐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요. 내 친구들 이렇게 쭉 만나보면요, 항상 학문에 대한 걱정과 민족과 국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밖에서는 이제 몰랐는데요. 근데 그 친구들은 65세가 돼서 정년퇴직하고 나도요, 전부 사회에서 일해요. 내가 가만 보면 좋을 때까지 일해요. 내 친구들 보면 다 그래요. 내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병호 선생, 김태균 선생 그런 분들이거든요. 뭐 세상 떠날 때까지 다 이래요. 왜요? 내 관심이 민족과 국가와 더불어 있었거든요. 그게 버림받지 않거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살게 돼요. 한번 그 안병호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남들은 우리가 뭐 철학계 삼총사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즐겁게 시간도 가지고 뭐 이제 우정도 쌓고 그런 줄 아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셋이 못 만날 때가 많네. 더 늦기 전에 우리 1년에 두세 번은 좀 만나서 그날은 차도 마시고 점심도 먹고 우리끼리도 좀 즐거운 시간 가져보자. 좀 이게 우정을 쌓아보자. 우리 다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자 그래요. 그러자고 내 김대리사한테 전화 걸게. 김대리사는 내가 전화 걸었어요. 안생 생각도 그렇고 나도 그런데 우리 1년에 며칠은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도 즐거운 시간 가집시다. 그랬더니 김대리사이 전화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그 어떻게 한 가지 생각만 하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한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늙은 줄 몰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다 이제 갈 사람으로 알아. 다 우리 갈 준비해야 되지 않아. 그런데 만나려고 하면 일찍 만나든지 하지. 이제 우정을 쭉 쌓고 살아봐.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려고 남는 마음, 그거만큼 힘든 게 없어. 그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누구 갔다 하면 그랬구나 하면 그게 괜찮은데, 먼저 보내고 내가 혼자 남는구나 하게 되면 그 마음은 어떡하려고 그래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산다 가자. 우리 다 마무리 우리가 하고서 가지. 또 만나고 뭐 그건 난 반대야 그래요. 근데 그분 당시 생활에 한 2번쯤 경험한 거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왜 하려고 그래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 안정도 그 얘기 듣더니 그것도 그렇다 말이죠. 그냥 지나자. 한 번 앉아서 또 김대리야만 먼저 돌아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우리 셋 가운데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안정이 한 번 또 전화를 걸더니 김생 나 전화 좀 걸고 싶어서 걸어서 그래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글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쭉 해봤는데 내 예감이야. 암만 해도 내가 먼저 가고 김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은 아니고 나 요새 쭉 생각해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우리도 또 그냥 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전화 걸어서 그래요. 근데 그 얘기가 꼭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유언할 때 분위기야. 내가 또 기회가 없을 테니까 너한테 얘기하겠다. 그 분위기야. 내가 좀 마음이 무거워서 말이죠. 뭐 얘기 안 해도 알 것 같아. 내가 안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안생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다 가질 것 같아. 그렇지. 뭐
얘기 안 해도 괜찮겠지. 그래, 이 다음에 또 얘기하자. 끊었어요. 근데 안생이 무슨 얘기할까 보면요, 세 가지예요. 혼자 남겨놓고 가서 미안해. 좀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었는데, 두 번째는 혼자 남들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게 뭐다 순서가 있는 걸 어떡하나. 마지막은 뭐니, 김생 나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일 다 마무리해 줄 거야. 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 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생도 먼저 이제 벌써 5년 됐습니다. 시작하는데요. 지방에 가는 어디 가게 되면요, 다 나한테 와서 고맙다 그래요. 안생 참 고마웠다고 말이죠. 김준생 정말 참 고마웠다고. 내가 대신 이제 인사를 쭉 받아요. 한 번은 충청북도 영동에 강연을 갔어요. 강연을 끝내고 좀 피곤하니까 옆방에 혼자 앉아있는데 누가 노크라대요.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70대 말씀 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선생님 피곤하시는데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앉으시라고. 처음 얘기하면 그 아니, 안 선생님 건강 어떠신가요? 그래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밖에 활동 못 하신다고 워낙 고령이시니까 아마 그러시겠네요.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뵙고 나니까요, 정말 마음이 편하고요, 감사드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 배우니까 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때 한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60년대, 70년대 살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경제보다도 정신적인 방향이 없었습니다. 그때 두 분 선생님이 강연도 해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원고도 이제 책도 써주시고, 두 분 선생님 말씀 듣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두 분을 보내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 와서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 선생님 뵙게 되면요, 고맙다는 인사 좀 꼭 전해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가세요. 근데 안 선생님이 이제 먼저 세상 떠나고 연결식을 지나게 되는데요, 마지막을 내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내가 보내기 전에 마지막 그랬어요. 내가 안생 살아계실 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의 부탁을 내가 얘기를 못했다고, 다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편안히 쉬시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서요, 마지막 느낀 게 뭐니, 쭉 살아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돈도 벌어보고 출세도 해보고 그래도요, 마지막 가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건 남지 않아요. 더불어 사는 건 행복해요. 그래, 우리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더불어 사는 동안에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걱정한 마음은 남아요. 그 업적이 남는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요. 그 마음은 꼭 남아요. 그 마음이 이제 쌓여가지고 대한민국이 되고 미래가 되고 역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이제 세 가지는 틀림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마음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건 그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더불어 살 때 행복하세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이런 모임도 통해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자꾸만 거라도 남겨놓고 싶다 하는 것만 있으면요, 그건 더 크게 행복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늙으면요, 자꾸 버림받거든요. 사회에서 이제 버림받는데요. 버림받는 건 내 잘못인 것 같아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미안합니다. 내가 내 생활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 보고 싶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데 버스나 택시를 타게 되면 탈 때 꼭 인사합니다. 기사 보고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택시 타고 내릴 때는 정말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암만 젊어서도 나는 아주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내 직업은 천한 직업이다,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이런 직업을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 다 불행하거든요. 근데 당신의 직업이 교통부 장관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자꾸 알려줘야 돼요. 당신의 직업이 손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착한 마음스러움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성취가 내가 고맙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면요. 그 사람들이 친절해져요. 난 요새 뭐 미투 운동도 많이 있고 뭐 우리 복잡하게 갑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그때는 또 우리 학생들이 교복 입고 아르바이트 했다고요. 그런데 정지하는 사람들, 장관 지난 사람들, 교수 지난 사람들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한테 정중하게 대해줘요. 아주 정중하게 대해줘요. 나도 죽어가지고 젊은 때가 있었다고 대해주는데요.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 수양을 못한 사람은 막 버려보여요. 빨리 가지 마 말이죠. 왜 그러냐고 말이죠. 이거 아까 가져온 거 아니냐고 말이죠. 식당 아르바이트 할 때 말이죠. 그래요. 그때 내가 배운 게 뭔고 하니 존경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먼저 존경해야 돼요. 남을 존경하는 사람은 내가 존경을 받는데요. 존경을 하고 누르는 갑질한 사람은 버림받아요. 존경은 못 받아요. 그리고 난 이제 우리 애들하고 뭐 저녁에 식당 가잖아요. 가면 다 저녁 먹고 늦게 나오게 되면 우리 아들, 딸들은 그냥 나와요. 나는 그 서브해준 그 한테 가서 고맙다고 이 때문에 늦도록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좋은 시간에 갔다 꼭 인사해요. 손주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그냥 가는데 할아버지는 꼭 가서 인사한다. 할아버지가 참 좋은 점이 있다. 그거라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보면요, 우리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존경을 받는 건 늙어서 사는 거죠. 지혜를 가지고 존경받는 건 젊어서는 안 돼요. 60대 될 때까지는 안 돼요. 이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좀 더 보람있게 행복하게 사는 인생은 항상 난 새 출발하는 걸로 보는데요. 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